네. 준비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생각보다 좀 진도가 못 나가서 오늘은 좀 급하게 좀 뽑아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불교의 동남아, 동북아, 서남아까지 다 합쳐가지고 불교 유적지 중에서 가장 내놓을 만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버르도브 사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모슬림으로 종교가 바꿔져 버렸지만은 15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도 거의 모슬림 이전에는 다 불교였는데 지금은 57페이지 그림에 있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발리 섬에 약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불교가. 거의 80% 이상이 모슬림이고 거기 58페이지에 들어있는 버르도브 사원이 세계적인 거의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사원하고 같이 두 개가 불교 유적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불교 미술이 됩니다. 60페이지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이게 나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 국가가 많이 혼선이 되고 국토도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나라마다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는 5, 6개 나라를 묶어서 같이 하도록 그래서 인도차이나 7개국을 변화도 비슷비슷하고 부침이 아주 국가별로 심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쪽은 동남아 쪽 거기 지도에 보게 되면 좀 무거운 색깔로 칠해져 있는 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지도에 조금 무거운 회색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미얀마, 치앙마이, 태국, 방콕, 캄보디아 이렇게 쭉 베트남까지 붙어 있는데 여기도 둘로 나누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의 라오스 이쪽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대승불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 미얀마 옛날 버마죠. 미얀마 그다음에 태국 벵갈라데시 이쪽은 인도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미술 자체도. 61페이지 그 건축물을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지 형태가 전부 뾰족뾰족하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쇠다고 파고다 이건 아주 엄청나게 큰 미얀마의 수도 랭군에가 있는데 일명 만불만탑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AD 1세기니까 세워진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직접 가서 보면은 어마무지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동탑이 금으로 실제 금 18금으로 다 도배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높이가 한 100m쯤 되고요. 그 주변을 삥 둘러 있는 탑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AD 1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의 것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대별로 그 작은 탑들은 조금씩 모양이 다 다릅니다. 쇠다운 파고다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얀마의 대표적인 사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탑을 한 바퀴 가운데에 있는 중심탑 이렇게 도는데 거긴 온도가 한 40도가 넘어가도 똑같은 대리석이 깔려 있는데 전혀 뜨겁지 않는 대리석이 있습니다. 40도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주로 거기만 맨발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도는데 양쪽에 있는 쪽의 대리석은 뜨거워서 발을 대지도 못하게 뜨겁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한 2m 정도 폭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 그건 전혀 열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참 대단한 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양쪽 끝에는 발도 못 뛰게 뜨거운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쪽에 쭉삥 눌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뜨겁지가 않더라. 그 쇠다원 파고다가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사진 자료가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다 18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은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올립니다. 거기 뱅콕에 있는 것은 제일 날카롭죠. 이렇게 건축물이 뾰족뾰족하는 상황으로. 그러나 거기 있는 나라들 참 비슷비슷합니다. 탑의 모양들이 마치 한국 탑, 일본 탑, 중국 탑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전탑, 벽돌로 쌓은 탑이 많고 우리 한국은 대리석으로 만든 화강암석으로 만든 탑이 많고 돌을 쪼아서 일본은 목탑, 나무로 이렇게 짜서 올리는 탑이 대표적입니다. 68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게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7개국은 인도차이나반도 7개국은 처음에 불교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힌두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좀 더 늦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다신교를 안고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에 바슈뉴 신 같은 1번, 2번, 쉬바신, 바슈뉴 신 1번, 2번 빼놓고 부처님도 9번째 신으로 힌두교에서는 자기 속에 집어넣어버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11번째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에 포교를 나갈 때 그 나라 왕도 힌두신이라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메르 사원이라든지 태국도 그랬고 그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전부 다 옛날 왕족들은 옛날 왕권 시대의 왕들은 전부 신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불교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소승 불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신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왕족들의 국가의 지원을 별로 받지를 못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13, 14세기쯤 올라와서 비로소 불교가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사원에 보면은 힌두신과 부처님이 같이 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작품에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64페이지 위에 있는 그 돌조각 바로 그게 63페이지에 있는 앙코르 사원이 멀리서 보는 풍경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조각 작품들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회화 쪽 탱화 같은 그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우리 눈에 익숙해 있던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의 탱화하고 소승불교 쪽, 동남아, 서남아 쪽에 있는 탱화와 약간 그림이 좀 다르죠. (67페이지) 그림을 또 한번 보십시다. 거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비천상이 위에 있는 모습은 좀 조각 형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인도의 그
불교 미술 중에 아쇼카 대왕 시절에 세워놓았던 산치대탑의 조각들, 그거는 2300년이 됐는데도 보존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뭐 작년에 만들어 온 것처럼 아주 정말 23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주 정말 그 형태나 모습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복발 대탑의 주변으로 뺑 둘러져 있는 난간에가 부처님 전생, 본생의 모습들이 전부 조각이 다 되어 있는, 거기에 비하면은 앙코르 사원에 있는 여기 67페이지 위에 있는 조각은 그렇게 호감도가 썩 높지는 못하다. 한참 뒤에 그 10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지만은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68페이지를 보면 거기 밑에 있는 게 불교 키입니다. 깃발입니다. 이게 불교 깃발 1950년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를 열면서 불교 깃발을 제정한 건데, 그림을 전공으로 한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뭐 깃발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근데 이 1960년대 이 스리랑카 콜롬보 대회에서 일본이 아주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승불교를 중앙아시아 거쳐서 중국 대륙 거쳐서 한국 거쳐서 맨 나중에 일본에 들어갔는데, 일본이 좀 재력이 튼튼하다 해가지고 제일 막둥이가 스리랑카 콜롬보 불교도 대회를 아주 좌지우지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게 부처님 탄생을 3000년에서 2500년 잡아 줄여버린 겁니다. 500년을. 거기다 깃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자기들은 불교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아니, 잡교가 되어 있어요. 일본 불교는 섞여 있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일본 나중에 들어갈 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일본 우리 불교 깃발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우리나라 태극기는 아주 독특하지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바탕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여기 일본 깃발은 자기들이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딱 올려놓고 너무 거저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그 사방들 햇빛 막 빛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군대에서 그 일장기를 그렇게 우길기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걸 지금도 그걸 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을 보면은 69페이지 그 지도를 좀 보면 동남아, 서남아를 빼고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쪽으로 화살표가 쭉쭉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중국 영토가 되어버린 파미르 공원 일대와 그 동쪽에 인접한 중앙아시아 간다라 미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이 히라베 미술, 그리스의 고대 미술들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불교 미술과 중앙아시아의 히라베 미술이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쿠차, 트루판 이런 지역들이 특히 돈항, 가장 요즘에는 이제 돈항은 중국 땅이 다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동투르키스탄, 호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전부 다 무슬림이 다 되어버렸죠. (70페이지) 맨 위에 그 티베트는 8세기경에 인도의 힌두교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리고 나서는 라마 불교라고 그래서 티베트에만 유일하게 있는, 소위 말하면 힌두교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 불상에 부처가 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그래서 인도승 아시타가 소승 대승 탄트라 미술 분리 총가파 대승이 게룩파라고 하는, 지금 달라이라마가 11대입니다. 이 겔룩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11세기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의 티벳, 네팔, 부탄 이 근방에 티벳 불교, 불교를 크게 양분한다면은 대승, 소승으로 나누는데 거기 하나 이 중앙아시아 쪽에 티벳, 네팔, 부탄 쪽에 있는 그 탄트라 미술, 탄트라 불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일명 밀교라고 하는 그 불교가 약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벳 포탈라라고 하는 그 사진 중에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참 멋지게 지어졌고 티베트 대표적인 사원인데, 그게 현재 중국이 티베트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님들 다 쫓아내버리고. 71페이지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대불, 팔다리가 다 잘라져 버리고 구멍이 팡팡 패여버렸죠. 이게 굉장히 멀쩡한 대불이었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6, 7세기에 만들어진 50m가 넘는 굉장히 큰 대불인데, 이거를 2001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좀 더 됐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텔레반과 원리주의자들이, 모슬림들이죠. 이제 시아파, 특히 아주 뭐라 그럴까,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이 사람들이 기관총을 갖다 막 들이 쏴버리고 여기 이 불상에다 대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왜 남의 종교의 그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 그 다리가 막 나가버리고 팔이 구멍이 뚫어져 버리고 한 것이 2001년도에 걔들이 거기다 대고 그냥 포로 쏴버리고 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불교의 유적들은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내가 잠깐 써놨습니다만 1900년대 오럴스타인이라든지 폴 펠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조사하고 발굴한다는 이름으로 거의 도둑질해 간 거죠. 그냥 다 거기서 발굴된 것은 자기 나라 막 런던, 파리, 뉴델리, 베를린 쪽으로 다 가지고 와 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직지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으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40년 전에 서울대학을 나오신 유일한 루블 박물관에 있었던 그 큐레이터 한 분이 한국분인 여자분인데 어찌어찌 조사를 하다가 직지가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제베 한국 지하철차 메트로 올 때 조건으로 그걸 돌려준다라고 조건을 해서 우리가 떼제베하고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초의 지하철을 프랑스에 그 도움을 했는데 끝내 돌려주지 않고 지금도 거기에 갖고 있죠. 세계에서 최초의 인쇄, 직지, 상정 고금 예문이란 책도 그렇고 직지란 책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구텐베르그보다 약 200년 앞서서 먼저 만들어졌죠. 금속 활자 인쇄권이. 일면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마르코 폴로 이태리의 그 신부가 중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중국에 20년 있을 때 고려에서 만든 상정 고금 예문의 책자나 직지라는 책자가
금속 활판을 찍어 놓은 것을 최초로 보고 마르코 폴로가 20년이 넘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즐겨 먹고 있는 스파게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의 누들 국수를 끄집고 가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었고 조선에서 찍었던 금속 활자본을 보고 그쪽에 영향을 줘서 구텐베르그가 그걸 금속 활자로 만드는 것이 세계 최초다 그랬는데 요즘에 지금 이제는 바꿔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한국 인쇄가 금속 활자 최초다 하는 것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볼만한 그 불교 미술은 역시 동양의 미술들입니다. 동양에 있는 72페이지 구법승들의 불교 미술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 보면 한국 신라의 해초, 신라승 해초 스님이 중국 광동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고 그랬는데 53페이지로 한번 펴볼까요? 53페이지. 거기 법현 스님, 해초 스님이 쭉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던 그 점선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저는 아주 편하게 갔죠. 이분들이 가던 시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목숨 걸고 다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거기서 도낭의 미술의 역사 73페이지 1번 도낭의 미술 역사 1번 366년 3세기죠. 승려 낙주는 도낭 부근의 명사산의 정상을 최초로 석굴을 조성했다. 그 석굴 숫자가 현재 486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486개의 굴 속에다가 보관되어 있는 벽화라든지 당나라 5세기에서 8세기 당나라 후기까지 가장 일반화됐었고 그 지역의 행정을 맡았던 이씨 가문 후원으로 대물려가면서 꾸준히 마치 인도의 그 바티칸이라든 인도의 그 석굴 아잔타 미술이라든지 엘로라 미술 같은 데는 약 9대에서 10대 대물리면서 고조 할아버지가 굴을 뚫고 들어간 것을 증손자가 데려받아서 계속 돌아가지고 되게 높이는 한 30m쯤 됩니다. 근데 길이가 한 8, 90m 굉장히 길게 뚫었어요. 그 안에가 석벽 위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안쪽에는 부처님 좌불이 모셔져 있는데 엘로라 같은 경우는 아잔타 쪽은 불교 불상인 곳이 한 30개, 49개 굴 중에 어마무지한 미술 흔적이죠. 나머지 힌두교, 자이나가 한 2개 정도 있고 불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쇼카 시절에 벽화 천정화를 그려놓은 것이 아직도 굴 속에 깊은 굴 속에서 헤어나서 절반 정도는 보여집니다. 아주 멋지게 그려진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75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운강석굴, 도낭석굴, 석굴 속에도 많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중앙아시아는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중앙아시아의 절반은 중국 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모슬림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저쪽 모슬림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적이 모슬림 국가들 쪽에 있는 것은 거의 파괴돼 버리거나 지금도 파괴를 시키고 있거나 그런 형상이고 이게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왔을 때 이제 우리하고 좀 조각이라든지 태화라든지 좀 비슷하죠. 느낌이. 자,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갔느냐. 중국은 AD 1세기
즉 한나라 서기 65년경에 이미 불교가 존재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 AD 372년에 불교가 국교로 공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100년 내지 150년 이전부터 불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고구려로 편성이 되기 이전에 한나라가 고구려 고토를 지배를 했는데 그게 한사군이죠.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배운 것들. 한사군이 설치했던 4개의 군이 있죠. 낙랑, 임돈, 진번, 현도. 그 낙랑공주와 고구려 호동왕자의 그 러브스토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한나라를 통해서 불교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민들 사이에서 이미 불교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국가에서 공인을 하고 인정을 했던 게 372년일 뿐이지 이미 한반도에도 한나라 시절에 이미 불교는 들어왔다. 그렇게 봐집니다. 장안에 있는 장안이라는 중국의 수도, 고대의 수도에 300개의 사찰이 이미 존재했다고 나옵니다. 기록에. 네, 그 정도로 중국에도 AD 1세기, BC 1세기, AD 1세기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낭 그 77페이지 도낭 막고굴에 있는 160굴 속에 이렇게 와불로 누워있는 조각인데 열반상이죠. 아주 그 조각이 아주 호감이 가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죠. 또 78페이지에 보면은 도낭 막고굴의 벽화라든지 운강석굴에 노출되어 있는 밖으로 그대로 노출된 붙여진 불상이라든지 이게 석굴에 많은 불교 작품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79페이지 그 노선화불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불상은 아주 호감이 가게 상이 조성이 잘 돼 있죠. 그런가 하면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무려 70m가 넘는 당나라 현종 때 그 만들어진 그 밑으로 그 성도 아미탄 마이석불 밑으로 강이 굉장히 큰 대강이 흘러서 거기 배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그 절벽에다가 그대로 그냥 조성을 해놨어요. 70m 높이니까 머리 6개부터 발까지 높이, 이거 완전히 좌불로 만들었는데 70m입니다, 이게. 근데 중국의 역사는 첫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합친 기독교가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고 불교가 제일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중국의 불교를 인정을 한다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신도들이. 근데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합종연행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니고 있죠. 중국은. 예를 들어서 한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하고 나서 다시 분열이 돼서 위오총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남북조 시대로 또 나누어졌다가 수당, 수나라로 통일이 되고 당나라로 통일이 되고 수당, 송, 당송 600년이 지나서 또 찢어지지요. 또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누어진 게 이제 5대 19, 당송 600년,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몽고 쪽 지배.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합종연행입니다. 대국으로 형성해서 살다가 또 찢어져서 분화가 돼. 16개 나라도 찢어지고 9개 나라도 찢어지고 막 그럽니다. 지금 중국은 어거지로 해서 완전히 통일 단일 국가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분열을 안 시키려고 소위 말하면 동북공정, 동남공정, 서남공정 이렇게 나눠서 동북공정에서 우리 문화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 김치도 지길 거다, 한복도 지길 거다, 아주 웃기고 있죠, 지금. 서남공정은 모슬림 문화입니다. 중앙아시아 쪽. 그쪽도 철저하게 그대로 고전대로 문화 갖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 그 모습 중국 것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베이징 올림픽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5성기 깃발을 16명이 이렇게 들고 가는데 민족이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한복 입은 그게 우리 북쪽에 있는 소위 말하면은 그 백두산 저쪽에 이제 북간도 쪽에 있는 조선족들이 간도 조선들이 외정시대 때 건너가 조선들 한 300만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조선족들 살고 있으니까. 그 조선족들은 김치 담아 먹고 한복 입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그냥 그래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도 그렇고 미얀마 문화도 지 거라고 그래버리고 이게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동남공정, 서남공정까지 해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머지않아 제가 다시 분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서남 모슬림이 그대로 두지 않을 거고 동남에서 지금 말을 않고 있지만은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스리랑카가 완전히 부도를 맞아서 국제적 부도를 맞아가지고 항구를 지어놓은 걸 갖다 99년 동안 조차를 시켜버렸잖아요. 중국에서 쓰겠다고 강제 뺏어가 버렸죠. 저런 식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권리를 뺏고 그 나라의 문화를 뺏거나 이런 좋지 못한 짓을 대국답지 않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거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티베트도 독립할 거고 아마 우리 만주 쪽도 이제 북한하고만 얘기가 잘 돌아가면 만주 쪽 옛날 우리 고토 고구리 고토도 회복 계획이 또 달라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은 지금 다 5성 국가 별 가운데 큰 거 한족 나머지 4개가 민족들이 상승하는 그건 조선족은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 2천만 이상의 종족들만 표현해가지고 별 4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시진핑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하고 있죠. 아주 잘못하고 있고 물론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은 미국을 등지자가 트럼프가 AI도 그랬고 IA도 그렇고 컴퓨터 모든 것을 올 스톱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죽을 맛이죠. 중국이. 대단히 우리 시각으로 와서는 잘못하고 있다. 중국은 정말 고대 미술, 중세 불교 미술은 참 볼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공산화되면서 모택동이 정말 중국 역사에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죠. 문화 대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자기들 정화시킨다, 공산화를 정화시킨다 해가지고 중국 역사적인 문화를 다 파괴해버렸죠. 아주 잘못했죠. 그래서 중국의 불교는 현재는 없다. 과거의 불교는 있었지만 현재 불교는 없다. 그런데 82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밑에 그림 보면은 승려들 복장이라고 해서 노란색 그 법위에다가 가사를 밤색 가사를 입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승려들은 색깔이 그나마 좀 다르죠. 이게 이 사람들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승려로서 존재한 게 아니고 80페이지 아래에서부터 4번째 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6번째 줄에서는 오늘날 불교 미술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중지되어서
과거는 있지만 현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처럼 여러 민족으로 분리 독립되었을 경우 종교 자유가 주어진다면 정서적, 역사적, 심정적으로 불교가 가장 발전할 것이다. 현재 중국 승려들은 전통 대승 불교의 승려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장려하는 관광 안내인, 문화재 지킴이, 홍보용 관리자 이런 역할로 승려들을 그냥 놔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종교 인정해 준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자, 일본어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1번 불교 미술의 시작. 일본은 3세기 백제 근구수왕 때 영암 출신 왕인 박사가 한자와 논어를 전하고 가르치기 전까지는 문자도 없던 신석기 후기 정도의 문화 수준이었다. 종교 또한 자연 숭배, 조상 숭배가 중심인 지금의 신도만 있었을 뿐 혈통 유지의 귀족 계급과 재관들이 지배하는 일본이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6세기 중엽. 특히 한국의 백제에서 건너간 승려와 건축가 조불장, 불교 조각 조성하는 사람들, 화가들이 역할이 컸다. 두 번째, 불교와 대륙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물은 천황의 섭정이자 독실한 불자이던 쇼도쿠 테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황실의 인물, 그는 쇼도쿠 테자입니다. 이 쇼도쿠 테자의 모친은 황실의 황녀는 백제의 유민 출신 소가 집안에서 결혼을 했죠. 그 당시는 나라 호류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찰이 있는데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약 200년쯤 늦게 불교가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전해주어서 일본 불교가 시작이 됐죠. 84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나라시대 불교 607년에 창건된 호류지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불교 고찰이며 바로 그 옆에 도다이사 노사나 대불 국보 높이가 18m인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어져 있죠. 예, 어마무지하게 큰 대불, 동으로 만든 대불입니다. 이게 나라시대 때 8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 시대를 거쳐서 해안 시대로 거쳐오고 해안 시대에도 굉장히 불교가 많이 발전해서 심지어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굉장히 승려들의 발언권이 세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시절로 본다면 그때는 불교 미술도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 85페이지에 그 그림을 보면은 도다이사 나라시대 8세기의 목조 건물인데 지금도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또 일본 최대 북단에 있는 오중탑 이건 15세기에 지어진 건데 전부 이 목탑들입니다. 일본의 탑들은.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문화재 보수, 문화재 관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그 민족성 자체가 전통의 것을 굉장히 존경하고 숭상하기 때문에 거꾸로 문화재 같은 것을 보존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직업도 화가 집안이 10대가 넘어가는 화가 집안으로 계속 계승이 되고 국회의원 80년 동안 45년에 패방하고 일본이 이제 독립국이 돼가지고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5대조
손자가 대물려서 국회의원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집안, 정치하는 집안은 계속 정치를 하고 그림 그린 집안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전통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2006, 7년에 그 교산다이학교에 연구교수로 가 있었는데 아니 교수 연구동의가 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요. 2006, 7년인데 그러면 그 내가 있던 그 방이 7층에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석박사 원생들이 쓰는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교수 연구실 전부 무작정 다 까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나 외국에 유학생을 오래 하고 돌아온 사람이 깔아주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만 깔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아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역사가 지금 임진왜란 직전에 약 30년 전에 화란 네덜란드 어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집방구 유럽에서는 뭐 골든 아일랜드 금으로 된 나라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포르투갈이라든지 저쪽에 그 네덜란드 쪽에 이 항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초총이 전달됐죠. 초총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초총, 길다란 총.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창칼이고 저 사람들 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란인들이 전해준 총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후해서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문화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서양의 문화를 걔들이 빨리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멜 표류기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풍랑에 의해서 밀려오면은 그쪽 문화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지어 대원이 대감까지도 오랑캐락 해가지고 안 받을 1880, 90년대까지도 유럽의 문화를 안 받기 위해서 막 거부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1400년대 저쪽 문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찍이 저쪽의 문화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예수교를 완전 불교 국가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마리아 상이나 예수 그림을 길바닥에다 던져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밟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교 교인에서 잡아다가 다 죽이고. 그래서 처음에 탄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이제 풀어줬지만은 그 이전에 노부나가라든지 이런 장군들은 못하겠죠. 허용을 안 했었죠. 그래서 일본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에는 매우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보존도 잘하고 있고 미술품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아주 뭐 12세기, 13세기 지금 7, 800년 된 이 건축, 목조 건축도 아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86,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 흔적들을 건축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참 아주 재미있는 거는 87페이지 그 현대의 불교 미술 여기에서 1번 있고 2번이 있습니다. 그 2번을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불상 제작 논란을 일으킨 미륵반가 사유상이 있다. 한국 국보 83호와 일본 국보 1호 반가 사유상. 너무 비슷한 모습 때문에 논란이 일자 유네스코 소속 학자들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무슨 말이냐? 뒷장 88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광융사인의 반가사유상입니다.
우리 여기 본연거설은 직접 보고 오셨어요. 기억나지? 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 우리 국보 83호, 국보 78호 앉아있는 좌상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일본 거하고.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우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 거다. 우리가 하사해 준 거다. 그래도 우기면서 자기들이 했다 우기니까 한국 사학자들하고 일본 사학자들이 그러면 좋다. 유네스코 소속되어 있는 외국 학자들에게 판정을 내려주라고 하자. 해가지고 유네스코 소속 사학자들이 들어와서 2년 동안 아주 양쪽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이팠죠. 그 결과 5번째 줄에 있죠. 8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근거로 1. 목재의 재질과 적성 여부. 이게 전라북도 변산 근방에 있는 해송이었습니다. 해송복재, 전라북도 변산 근방에 바닷가에 있는 해송. 2번째, 조각기법이 일품과 다품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조각하는 경우는 마치 이 목조각을 할 때 아름다운 큰 나무 원통에서 머리 조상에서 발끝까지 그냥 조각을 해서 하나만 끄집어 딱 내서 만드는데 일본의 목조각은 머리 따로, 팔 따로, 가슴 따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짜 맞추기식으로 합니다. 우리식하고 다르죠. 우리는 완통 그냥 한 칼에 보는 통나무 속에 들어있는 그냥 끄집어낸 것처럼 한 나무에서 머리부터 손, 발끝 다 조각을 해버리는데 일본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쫙 맞추는 조각이다. 조각 기법이 다르다. 그런데 국보 1호는 바로 한 나무통에서 커다란 나무통에서 조각을 해서 하나로 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 이건 한국식 조각법이다. 그다음에 3번째는 불상의 자세, 조각 기본, 일본 방가 사유상은 이것 하나뿐이지만 한국은 국보 83호, 7호, 127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좌상이. 그래서 4번째, 일본 서기에는 623년 신라 사신이 불상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학자들이 좀 억울하니까 뭐라고 한 거니? 조선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진상품이다. 한국 학자들은 하사품이다. 그걸 가지고 또 싸웠어요. 그러니 일본은 절대 웬만한 것은 고집부립니다. 지금도 독도가 지구 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9,982번의 침략을 받았죠. 고조선 시절 때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륙을 쳐들어가거나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첫 침략해 본 일은 없죠. 역사에 없었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혼이 그렇게 1만 번에 가까운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살아나다 보니까 한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이 많은 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 우리 한족들은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었죠. 아마 정반대죠. 한과 흥은 정반대의 기질인데 그런 반대의 기질이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해 본 일은 없다라는 거.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는 가서 실제 살아보고 그들과 접촉을 해보고 나서 혼자 느끼는 게 니네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걔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안에다 임진왜를 뭐라고 표기해 놓냐면은요. 임진왜란을
진출이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침략이 아니고 진출. 누가 지금부터 진출하라겠습니까? 요즘에는 그 독도도 지네들 것이라고 그렇게 교과서에다 박아놔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일은 전쟁 끝나고 히틀러의 같은 그 잘못된 것을 80년 동안 계속 사죄를 하고 미안해하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도 헌화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야들은 죽어도 인정을 안 하죠. 끝까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야들은 태풍으로 얻어맞고 지진으로 얻어맞고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후쿠오카 쪽은 거의 지진이 아주 약해요. 그런데도 설화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탁자가 흔들리면서 막 떨어져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불과 한 3, 4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컵이 깨지고. 근데 저쪽에 이제 동경 쪽이라든지 나라 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거기는 정말로 한 5, 6도 넘어가면 그냥 서 있질 못하니까. 그 사람들 그 훈련을 많이 받죠. 흔들리니까 술 먹다가 술 탁자 밑으로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머리 안 다치려고 마구 흔들리니까 술 먹다 말고 그냥 탁자 밑으로 그 술상 반이 탁자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렇게 피하는구나. 그렇지요. 예. 또 그 태풍이 오면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되게 적도 근방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필리핀을 거쳐서 이렇게 북상을 하는데 1년에 10개가 올라온다면은 6개는 일본으로 가고 3개는 중국으로 가고 하나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것도 한라산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기상학자한테 들어보니까 한라산이 거의 해발 2000m 되잖아요. 몰고 올라오다가 한라산에 걸려가지고 많이 분산되거나 소멸된답니다. 거기다가 또 재미있는 게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한반도로 치고 올라온다 합시다.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오지요. 오는데 호남지방으로는 거의 안 옵니다. 동부벨트 쪽으로 많이 가. 서부벨트 쪽, 동부벨트 양쪽으로 나눠진다면은 경상남부도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올라와도 저놈들도 경상도 놈들도 윤석열이 뽑아는 죄가 있지 않아요. 이런 새끼들도 아주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경상도가 여담입니다만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채점을 하는데 영남대학 교수를 4분을 모셨어요. 이제 공정성을 기한다 해가지고 3개 대학 교수와 합쳐서 실기 점수를 매요. 그런 작업이 끝나고 나서 식당을 모시고 갔는데 일부러 좀 기를 죽이려고 제주무랑 산수동 5거리에 제주무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반찬이 한 40가지 나와요. 2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뒤로 자빠져요. 그냥 야, 그냥 나야 일부러 목에 힘 좀 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 얘기가 나왔어요. 영남대학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머리? 김대중 씨가 한참 한 수 위지. 김영삼 씨가 서울대학 나왔더니 서울대 철학과 나왔는데 그때 뭐 6.25 철회에 뭐 어수선할 때 나온 거고 이 좌담하는 거나 연설하는 거 게임이 안 된다. 인정한다. 그럼 내가 그래. 그러면 이 다음 대선 때 김대중이 찍어주겠네. 그건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그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어줬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어줬죠. 우리는 태생지가 어디냐? 그거 의식 안 하잖아요.
이번에 조국 교수도 호남 지방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670만인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훨씬 폭이 넓습니다. 백제 때도 그랬어요. 평야가 많고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인심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정확히 호남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호남인들이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제 별로 가르지 않고 저 친구가 괜찮은데 하면 밀어주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광주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시작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조국 교수 지금 와서 파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런 거거든요. 호남에서 힘을 잡아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 경기를 움직이거든요. 바람이. 그래서 저는 호남 사람들의 이 판단력이라든지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신가 모르겠어요. 105 IQ가 평균 IQ가 유태인이 103, 홍콩이 104. 근데 홍콩은 국가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5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한 번 뭉치면 무서운 괴력이 나오죠. 15년 전에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 흘러버린 거 그것도 국가에서 전혀 신경 안 썼는데 1년 동안 280만 명이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바다 20년 안에는 절대 생물도 살 수가 없는 바다를 2년 동안은 그 200만이 넘는 국민들 가가지고 다 닦아내고 해가지고 그 3, 4년 만에 다시 살잖아 붙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뭐 해방 이후만 하더라도 우리 5.18 광주 마찬가지고 또 6.3 김대중 대통령 살려내놓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 직선으로 만든 전두환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 그때 6.3 항명 사건이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일본은 단 한 번도 1945년 이후 똑같은 양쪽의 나라 보면은 우리는 아니다 싶으면 기어이 때려 바꿔불죠. 대통령도 끌어내려불고 바꿔불고 일본은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자민당에서 바꿔진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세습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30년째 저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가 90년, 91년에 미국에 있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대우 TV, 금성 골드스타 TV 두 가지가 수출이 됐는데 상가에 가니까 선반이 3개가 있는데 일본의 소니 같은 것은 딱 눈높이가 있어요. 전시가. 근데 우리나라 골드스타라든지 대우 텔레비는 쫙 밑바닥에 밑에가 깔아앉아 있더라고요. 제일 밑에가. 먼지 팍 쓸어가고. 참 씁쓸하죠, 그거 보면은. 그런데 그게 91~2년 때였어요. 2006년에 내가 있을 때는 일본 전자상가를 가봤더니 일본의 후지 TV, 소니 TV, 삼성, LG가 나란히 있어요. 눈높이가. 굉장히 그 기분 괜찮죠? LA 공항에도 그렇고 외국 많죠. 심지어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도 한국 현대 자동차 사인물이 큰 게 붙어 있거나 LA 공항에 5m 곱하기 50m짜리 굉장히 긴 거기에 미국의 그 슈퍼모델이 이렇게 옆으로 딱 누워 있으면서 그 가슴팍 앞으로 그렇게 한국 메이드 LG, 삼성 제품들이 TV라든지 냉장고 제품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사인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흐뭇하죠. 나가서 보면은 나가면 다해국제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 문화가 전 세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
G7 국가의 초대까지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가 아주 개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유, 참. 일본의 여러분에게 이건 불교미소랑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사 한 것이 일본의 그 만행짜리에 그 들어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후쿠자와 유카치라는 놈인데,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후쿠자와 유카치라는 놈은 일본의 만행짜리 얼굴이 지금 되어 있는 놈입니다. 이놈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그 논리로 우리나라 초대 총리로 왔던 놈이 누구죠? 이등병문.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쏴 죽인 놈. 이토 히로부미죠. 바로 이 후쿠자와 제자놈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자와는 조선을 쳐가지고 조선을 정벌을 해야 중국 대륙으로 참 이상하게요. 섬나라는 영국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섬이 많은 나라, 섬나라 쪽은 어쩌든지 대륙으로 붙으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불안한 모양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국을 쳐본 것은 나폴레옹 때 한 번밖에 없고 영국은 툭 하면은 프랑스, 그 유럽 그 육지로 올라왔어요. 마치 일본 놈들이 툭 하면 한국으로 올라오듯이. 네,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 100년 좀 더 전에 후쿠자와라는 놈이 그 제자들한테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죠. 조금 한 5분 쉬었다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 백제에서 만들어서 하사한 거죠. 예. 그렇죠. 자기들 국보 이러라고 자존심 상하니까는 계속 우기는데, 그러니까 유네스코 학자들이 가가지고 판정을 해줘 버렸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 준 거다.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12월 21일 날 우리 사기 템플스테이 날짜 다 체크해 놓으셨죠? 12월 20일 동짓날 1박 2일 지금 장소 실상사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상사 대중공연 갈 때 한번 그때 섭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만 미리 꼭 좀 그날이 동짓날이라서 오후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한 2시쯤 여기 나무센터에서 2시쯤 출발을 하면 오전에 이렇게 동지 법회 이렇게 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년에 이제 저희 아카데미 5기하고 경전학교 3기 지금 이미 계획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경전학교는 지금 저희 경전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한 80% 정도 아마 계속 이렇게 수업 들을 거고요. 그리고 사기에서도 수료하시면 11월 마지막 주에 수료하면 경전학교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물론 공부하는 것은 본인이 마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 우리 사기에서 좀 저희 소모임 임원들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맨 먼저 우리 이용우 거사님이 사내들의 지금 부단장 들어와 있고, 우리 이근영 우리 저희 거사님이 절로절로 매달 이제 1월부터 마지막 주 금요일 날 1080배 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그래서 절로절로 부단장을 지금 맡기로 했고요. 바로 옆에 짝꿍 우리 이동심 보살님은 대중공양 모임 초록세상 거기 부단장 소임을 또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 임명장도 안 받았는데 10월 9일 날 지금 대중공양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말씀 아까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이미자 문수영 보살님께서는 우리 저기 절로절로 같이 절로절로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 보이시네. 우리 윤필석 거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윤필석 거사님은 플로깅 라이프 부단장을 이렇게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게 플로깅 라이프에 한 자리가 비어 있고요. 보리수 아래 책 읽는 모임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책 읽는 모임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또 환경 정화 활동하는 플로깅 라이프에 관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한 명씩 좀 이렇게 소임을 맡아서 지금 들어가야 될 자리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좀 마음 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사기 이제 수료식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이 다 가고요. 10월, 11월 마지막 주에 수료식하고 그때 수계식 합니다. 그래서 수료식은 경전학교랑 같이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생들은 전체 수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명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법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법명 없으신 분들은 저희 상임대표님께서 법명을 이렇게 또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 이제 법명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1일, 22일 날은, 사기들만 함께 떠나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쭉 쉬고 이제 2025년 4월부터 다시 아카데미 5기하고 경전학교 똑같이 진행됩니다. 아카데미는 목요일 날, 그리고 경전학교는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2025년 2월 달에 템플스테이, 올해는 송강사에서 했었는데 내년 또 2월 달에도 템플스테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전체 일정들은 좀 그렇게 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사기생들 경전학교에 다 가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 부처님 법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 환경 같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 2기 경전학교 하시는 분들은 거의 80% 90%가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내년에 또 경전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마음들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생들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마음도 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리 공지 올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교재가 이게 16주용인데 이걸 3주로 끝낸다니까 마구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본부장께서 또 계속 4시간을 뺏어가시니 시작도 한 10분 늦게 시작해버리고. 예, 91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 불교 미술로 들어왔습니다. 91페이지 밑에 2줄, 한국 불교 미술의 정의. 불교 미술이란 불교적인 것의 미술적 표현이다. 또한 공공의 장소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92페이지 2번 저 윗줄입니다. 올바른 불교 미술의 이해를 위해서 내용에 대한 종교적 관찰과 형상에 대한 미술적 관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동국대학교 홍윤식 교수의 주장입니다. 불교 미술에 대해서. 3번 종교 미술은 표현 양식이 너무 현실적, 감각적, 물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표현되는 것의 종교적 본질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4. 종교 미술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도 안 된다.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는 구체성과 현존성이 결여되면 일반적 감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5번 감상하는 사람이 감상용의 미술로서 수동적 성격이 아니라 종교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자극할 수 있는 능동성을 필요로 한다. 홍윤식 교수는 불교 미술 이론가입니다. 진직 은퇴하셨는데 저보다 한참 더 선배되시는 분입니다. 불교 미술의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1. 불교 미술은 크게 현교, 밀교, 선불교 3분야로 표현, 내용 기법은 주제와 소재와 장식 미술로 3가지로 구분한다.
두 번째, 주제 미술은 직접 예배나 경배 또는 기도나 예불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하고, 소재의 미술은 홍보, 포교, 교육, 나눔, 소유를 위해서 제작되어지는 미술을 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장식 미술은 어느 종교나 제작되어지고 있지만 믿음은 장엄에서 일어난다는 교설을 바탕 위해서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3페이지 맨 위쪽을 보면은 불교화한 네팔, 티베트 등의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8세기 이후 성을 인정하는 탄트라 불교 미술을 뜻하나 전체 불교의 약 2% 정도에 불과하다. 선미술은 부처와 이심전심에 있던 가섭존자 이후 달마대사와 육조회능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선불교를 뜻한다. 주로 동북아 쪽,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달마대사 초상화를 비롯해서 시무도, 변상판화 등이 주로 선세계를 추구하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주로 이제 회화 쪽에 나오는 거죠. 그 93페이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전통의 탑이라든지 또 석굴암의 번존불이나 또 불화에서 탱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94페이지 불교 건축을 좀 봅시다. 94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해는 충분히 되실 겁니다. 절에 뭐 한두 번 다녀본 게 아니니까 맨 먼저 절에 가면 나타나는 게 일주문이 나타나죠. 기둥이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씩밖에 안 보이는 일주문. 그 다음에 지나서 천왕문, 그 다음에 표리문.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웅전까지 쭉 올라가는, 이게 이제 수미산의 기준으로 놓고 꾸며지는 불교 사찰의 기준, 한국 불교 사찰의 기준입니다. 9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사진이 이제 바로 94페이지 그 기준으로 앉혀져 있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대웅전, 대웅보전, 약사전, 뭐 그냥 전각의 이름이 전부 쫙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거기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제가 모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기 쉽게 해서 불상, 불화, 내용, 대웅전 8상념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칠성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꼭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나 읽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은 건축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뭐 저 건축학 하시는 분이라든지 목수라든지 이제 그런 쪽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대개 이렇게 불러지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다음에 이제 불상 103페이지 불교 조각이 나오죠. 불교 조각은 1. 불상에는 크게 열애상, 보살상, 조사상, 신장상 4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불상에는. 그 다음에 2번 불상 표정에 나타난 자비 미소 기준은 부처님의 얼굴 모습은 고난을 만났을 때 웃음, 즉 자기 욕망을 버리는 끝없는 고난에 대한 극복의 의미를 표정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 동북아 쪽에 우리 한국 불상의 가장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103페이지 7번 10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7번을 보면
보살상으로는 사자를 타고 앉은 문수보살, 코끼리를 타고 앉아있는 보현보살, 그리고 백의, 하얀 옷에 이제 태화로 그려진 경우, 양유,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 성 11면 천안 전수, 이게 관세음보살이 주로 굉장히 많은 형태가 드러나죠.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거기에 나오는 불상을 한번 가만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는 방학을 하면은 싸짐머지고 절에를 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2달씩 살다 나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젊었을 때 이혼하자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증심사를 꽤 오래 신세를 졌는데 세상에 증심사위가 이렇게 좋은 불상이 있는 거를 전 그때 알았어요. 비로자나 전 증심사 대웅전 뒤쪽에 오른쪽 편에 올라가면은 비로자라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이 묻혀져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주 새카맣게 발라놔가지고 표정이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찍어진 사진은 제가 아주 찍는다고 찍었습니다. 이게 직원인을 하고 있죠. 아래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 손이 붙잡고 있는 직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증심사가 모셔져 있는 불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사, 목조, 문수보살상. 이거는 세조의 피부병을 낫게 해준 그 사연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105페이지. 거기에 특히 석굴암 본존불상 정말 당당하죠. 우리나라 정말 내려올 만한 국보관이죠. 그런데 그 105페이지 오른쪽 편에 있는 불상은 약간 다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요즘의 현대 불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불상을 쭉 작업해 왔던 조각가들은 여전히 104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런 형태의 불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105페이지에 소위 말하면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해서 만든 요즘 불상은 이런 형태다. 어때요? 약간 다르죠? 느낌이. 두 손도 그 손의 위치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불탑, 부도, 석등. 불탑은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헌한 데서부터 출발이 됐고, 부도는 승려들의 탑이죠. 큰 스님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탑이죠. 그 뒤쪽에 또 얘가 나와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그 부도의 각 명칭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상류부, 탑신부, 기단부에서 이렇게 나눠진다. 거기도 보면 쌍봉사, 화순 쌍봉사에 철갑선사 부도탑이 있습니다. 이게 국보 57호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죠. 쌍봉사, 철감선사, 고려 때 철감선사 이 부도탑인데 아주 조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불국사의 이제 석가탑, 다보탑 상층부도 아주 다보탑이 훨씬 화려하고 석가탑은 건건하죠. 남자와 여자를 상징해서 석가탑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다보탑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죠. 107페이지 불교 공예. 자, 1번 공예 분류와 종류. 불교 공예는 조각, 회화, 건축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교 공예에 포함, 가지수는 가장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의법구. 첫째, 종이나 북처럼 소리를 내는 의법구. 행사할 때 쓰는 걸 말하죠. 둘째는 항로, 물병, 꽃병 등 공양을 올릴 때 쓰는 공양구. 셋째는 불단, 청계, 기와 등 분위기를 살리는 장엄구. 이렇게 공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여러분 사물놀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사물놀이의 원조가 불교란 걸 아세요? 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 속에 일반화되어 버린 불교의 이 여러 가지 그 불교 미술에 세속화되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종을 줄여서 징을 만들었고, 목어 아시죠? 나무 이렇게 안을 파내가지고 두드리는 거. 목어가 장구로 변했고, 운판, 납작한 판이었고, 대웅전 들어가면 이렇게 때리는 것에서 운판 대개 보면은 조류의 그 보시를 부처님이 법을 잘한다 해서 그 운판이 꽹가리가 된 겁니다. 소리가, 꽹가리 그 소리가 그 운판 소리입니다. 대고, 큰 북이 줄어서 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물놀이에 들어가는 징, 장고, 꽹가리, 북이 바로 불교의 사물에 있는 것이 속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되었다.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 연꽃 문양이 또 속가에 내려가서 떡살 문양 같은 거 연꽃 들어있는 건 전부 불교에서 나간 겁니다. 자, 108페이지 가만히 보면은 거기 재미있는 조각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조각 네 사람이 사물놀이 하고 있는 조각을 내가 어디 사진 있게 넣어놨습니다만 바로 이게 사물놀이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게 공예는 이렇게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된다. 사용 쓰임새 따라서 구분이 된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게 국보 제287호로 지정이 됐는데 93년도에 발굴이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30년쯤 됐나요? 저는 이게 충남 부여에서 발굴했는데 높이가 64cm인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항로는 처음 봤어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몸체 위쪽에 있는 몸체를 제가 오른쪽에다 다시 확대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별의별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하나씩 그냥 스케치를 했고 쭉 돌려놨습니다만은 거기에 불교적인 상징 내용도 들어있고 유교적인 도교적인 상징도 같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로 중간에 뚜껑을 딱 열고 그 안에다가 향을 피워서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향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향도인데 백제 가장 아쉬운 것이 신라가 지 힘으로는 도저히 못 해보겠으니까 당나라까지 불러가지고 백제 고구려 다 없애버렸잖아요. 만약에 신라가 자기 문화보다 더 앞서 있는 백제의 문화를 지상, 땅 위에 있는 백제의 불교 문화로 완전히 다 없애버리죠. 익산에 있는 은진미르도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절반 다 없애버리고.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중에 발굴이 되니까 백제의 문화에 이렇게 멋진 것이 나옵니다. 참 아쉽죠. 백제를 신라가 당나라하고 합세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을 시킬 때 지상에 있는 거다 다 불질러버려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렸던 거죠. 아쉽게도 백제 문화는 별 남아있는 게 없는데 땅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거 들여다보면은 아 이렇게 참 조각이 훌륭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교 회화 112페이지 불교 회화 장음욕 및 애배용 불화. 장음용 불화는 전각을 장음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법으로
도안적 문양이 대부분이며 불상이나 새나 동물을 포함하여 천정, 기둥, 벽면 등에 작업하는 단청과 벽화도 여기에 속한다. 장엄용 예배 불화 중에는 큰 행사 시 5개의 이 마당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죠. 그 초파일 때라든지 성도절 같은 경우에 절에 가면 너무도 많은 불자들이 오기 때문에 법당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밖에다 이렇게 큰 궤불, 뭐 5m, 10m쯤 되는 큰 궤불을 설치해놓고 밖에서 법회를 보는 그런 경우를 야단법석이라고 그러는데, 들야자, 싹을단자, 법법자, 자리석자죠. 밖에다 별도의 자석을 만들어 놓고 써놓는 거. 그 다음에 113페이지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오죽하겠어요. 그냥 여기에 113페이지에 흑백으로 모형만 내가 그려 놔놨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게 바로 대표적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불상의 기본입니다. 이 부처님 가운데 있고 주변에 부처님 가족 사진이죠. 네, 각 보살들, 제자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제작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114페이지, 115페이지. 115페이지는 삼열애 회상도인데 이건 교화용으로 많이. 삼열애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불, 법신, 화신, 응신, 보신 이렇게 나누어서 되게 이렇게 그린 경우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로 오고 좌우 부처가 이렇게 법신이라든지 화신으로 나누어집니다. 116페이지는 그게 이제 조사상, 사산대사 초상화라든지 산신도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아실라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법당을 이렇게 대웅전에 가면 좌우에 나누어져 가지고 산신각, 칠성각 뭐 이런 각이 있죠. 그건 원래 불교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올 때 그냥 습합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정강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냥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렇게 포교가 들어가도 절대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쪽 문화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불교가 어느 나라로 이렇게 포교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 나라에 막 거부하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부처님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모슬림하고 기독교하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아버지 손이잖아요. 그런데도 1000년 동안을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죠. 그런 거 보면은 칠성각이라든지 이 산신각이라든지 또 하나 있죠. 칠성각, 상신각. 독성각, 칠성각, 산신각 이 세 가지는 원래 불교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그 10가지 12지신상 12가지 동물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그 불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속가로 내려간 겁니다. 12지신상이. 단 한 가지 인도에서부터 힌두교에서부터 그것이 파생돼서 불교까지 건너왔는데 거기에는 힌두교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그건 이 동북아로 넘어오면서 호랑이로 바뀌어졌다. 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다르지 12지상도 불교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는 불교 회화들의 모습들입니다. 대개 이런 기준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개가 조선시대, 고려 중기에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상당히 대작이면서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삼신불이 다 올라와 있죠. 여기도 삼신불을 넣는 이제 법신 벼로자나불 중심으로 위에 노사나불, 화신불, 석가모니 불부터 세 법신, 화신, 응신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비교적 이게 조선시대 후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자, 불교 문양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선징악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인과응보라는 단어입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나오는 단어고 관선징악은 유교에서 올라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능이 권선징악은 문자 그대로 선을 구원하고 악을 멸한다는 의미고 인과응보는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불교의 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유교 한편, 불교 한편을 가지고 국민 정서를 오랜 몇천 년 동안을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약 지금부터 200년만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70~80%다 불자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돼서 하고 있지,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미국, 동남, 서남, 중남미 이런 데는 거의 캐톨릭입니다. 훨씬 많아요, 캐톨릭이. 숫자가. 한국의 불교 문양, 불교의 문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강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갈 수밖에 없네요.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불교 문양 종류와 분석에서 연화문,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연꽃 문양에 나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조각이건 회화건 공예건 연꽃 안 나온 데가 없죠. 거기 2번을 보면 기독교에서는 박애와 사랑과 순결의 상징으로 백합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연꽃 쓰듯이. 그러가면 불교에서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자유롭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자비하다. 그래서 대자, 대비의 상징으로 연꽃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연화장식은 불교에 처음 나타난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 대왕에 의해 제작된 석주를 비롯한 산치의 탑문 등의 여기 47, 8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47, 8페이지. 거기 보면은 47, 8페이지를 보면 거기 연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교 조각에서 나타난 최초의 연꽃이 BC 3세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48페이지에 이 출입문 4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서문을 넣어놨는데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2300년이 된, 물론 부서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2300년 동안 이렇게 보존을 잘할 수 있는가. 저는 기후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사철이 있는 기후면은 견디기 어려운데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오래 견디기 어렵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의 변도 없는 날씨 이렇게 가거든요. 한 4, 5, 6만 제일 덥죠. 4, 5, 6, 7. 그러니까 성진 뭐 해보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인도 여행을 하실 때는 4, 5, 6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6, 7월 달에 갔는데도 40도, 45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관공서가 12시부터 3시까지는 일을 안 씁니다. 아예. 돌아다니는 사람은 외국 관광객밖에 없어요. 신발을 신고 가면 아스팔트가 막 녹아가지고 신발을 물고 안 놔주려고 그럴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습기가 없으니까 견딜만 해요.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금방. 우리나라는 이 습기 때문에 지랄이죠. 우리 뭐 금년 들어서 저 오늘까지도 모시잠뱅이 입고 왔습니다만은 추석 다음 날까지도 28도에 가자 한밤중에 기도하려고 일어나서도 에어컨 돌려놓고 할 수밖에 없었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습도 때문에. 근데 저쪽은 기후변동이 이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상태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꽃 문양은 그림 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뭐 도자기, 조각, 뭐 범종 별군 데서 다 나오죠. 연꽃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문양이 단청 문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청하면 절의 기둥만 칠하는 게 단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북 큰 북 주변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라든지 이게 단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125페이지에 단청 작업하는 모습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만은 단청이 꼭 건축 기둥과 처마 밑에 그려진 것만이 단청이 아니다. 세 번째 126페이지 비천문이 또 나옵니다. 비천은 서양 기독교에서 이제 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 불교에도 뭐 나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선덕대왕 신종의 옆에 나와 있는 그림, 여러분들 나눠지고 있는 문패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선덕대왕 신종에 들어있는 아주 정말 미려하고 아름답죠. 그런가 하면은 석탑에도 이렇게 조각도 되고 목조로 깎아가지고 대웅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비천인데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12지상은 불교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129페이지에 비교적 그 상태가 좀 양호한 것을 하나 좀 넣어놨습니다만은 이 12지문도 1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4번 현존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경주 원원사터에 있는 3층 석탑, 무장사 아미타 조상 사적비 그러니까 그림만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조각 돌에도 새겨져 있고 그런다는 얘기죠. 여기도 12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130페이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거기에 조각으로도 돼가지고 말머리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죠. 그런가 하면은 130페이지 아랫부분 도표로 넣어놓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말할 때는 카누나, 비가라, 룸비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소위 브라흐만교, 힌두교의 수호신들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번째 군비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사자가 동북아로 올라오고 우리나라로 전달될 때는 호랑이로 바뀌어진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축인묘, 진사묘, 신묘 다 똑같습니다. 131페이지 불상의 모습. 불상의 모습은 그 자세가 여러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불상에는 크게 서 있는 입상과 앉아 있는 좌상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남방 불교에서는 누워 있는 와상, 걸음을 걷는 보상,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도 있지만 북방 불교는 대부분 좌상이다. 근데 좌상이 앉아 있는 모습들이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가부좌, 반가부좌 또 있고 결가부좌도 있고 이렇게 발을 내리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고 이런 아래 부분에 있는 거의 되게 드물죠. 대부분 윗부분에 많이 모습으로 나타나죠. 132뭐 불상의 지물 132페이지 불상들이 손에 쥐고 있는 여러 가지 지물들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113페이지에는 손의 모습이 또 여러 형태죠. 수인들의 모습이 가지각색이라는 얘기입니다. 135페이지까지 전부 수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회화로 그려져 있는 것은 137, 8페이지. 137, 8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 수인이라고 그래서 여러 형태가 회화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또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촉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마구마구 건너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면 집에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가급적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읽을만 하실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대천절 우리 야유법회 가고요. 10월 10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이제 이렇게 현대 이렇게 한국 불교의 미술을 어떻게 변화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불자 환경옥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